자, 지금 시간이 2023년 8월 19일 토요일 오후 7시 57분입니다. 자, 이번 동영상은 이동평균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사실 볼린저 밴드는 오랫동안 공부를 했지만 이동평균선을 공부해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잘 모르지만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작은 봉은 잘 볼 줄 몰라요. 작은 봉은 잘 볼 줄 모르니까 큰 봉 위주로 월봉이랑 이주봉 그 다음에 주봉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코스피 월봉이에요. 코스피 월봉. 자, 뭘 보시냐면 요 파란색이 22평이에요. 예, 22평선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내려가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잘 보세요. 요게 1번, 요게 2번, 이게 3번, 이게 4번이에요. 그러면 봉을 보지 마시고, 봉을 보지 마시고 이동평균선을 보세요. 그러면 자, 1번의 끝, 여기를 A라고 할게요. 자, A까지가 상방이고, 여기가 B, 그죠? B까지가 하방이에요. B까지가 하방. 그 다음에 여기가 C고 C까지가 상방입니다. 그러면 지금 D라고 했을 때 하락이 끝났나요? 하락이 안 끝났죠. 왜? 하락이 끝나려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월봉, 현재의 월봉으로는 이동평균선이 상승하지 않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라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죠? 여기까지가 22평선을 만드는 부속 요소죠. 자, 지금 종가는 얘가 빠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얘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값보다 들어오는 값이 낮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동평균선은 내려가겠지. 그럼 다음번에는 어디냐? 여기 있어요, 여기. 다음번에 빠져나가는 애는 여기를 5번이라고 하겠습니다. 5번이 빠져나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종가가 5번 위에 있어야 되죠? 자, 여기. 다음 봉. 9월이죠? 9월 종가가 5번보다 높으면 이동평균선이 위로 꺾일 거 아니에요. 5번 종가보다 9월 종가가 높아야 이동평균선이 위로 꺾인다는 거죠. 대략 얼마겠어요? 볼까요? 여기 종가가 얼마예요? 2663. 그죠? 2663. 그러니까 2663 보다 높아져야 종가가 이동평균선을 끄집어 올린다는 얘기죠. 어차피 이번 달은 답이 없어요. 무조건 이동평균선이 내려가게 돼 있어. 22동평균선 올릴 수가 없어요. 3천을 넘겨야 되는데 3천을 넘길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달까지는 22동평균선이 아래로 내려가는데
다음 달에 혹시 올리려면 2663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얼마예요? 2504예요. 그러면 얼마나 올려야 돼요? 159 올려야 되죠? 네, 159. 159로 올려야 돼요. 네, 한 달 안에 다음 달 말까지 159로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아직 D의 위치에서 봤을 때는 그죠? 1번이나 3번 같은 이동평균선이 상승하는 구간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2455.99까지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지금은 이동평균선하고 어쨌든 겹쳐져 있어요. 근데 이게 2455.99 아래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간다는 얘기지.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네. 하락 추세를 이어가는 거죠. 그럼 어디랑 비슷하다? 네, 여기랑 비슷하죠. 자, 잘 보셨죠? 네. 이동평균선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동평균선을 보면 그렇다. 이거를 코스피 200 지수로 봐도 똑같죠? 네, 코스피 200 지수 똑같습니다.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아직 하락 안 끝났어요. 하락이 안 끝났다. 자, 그런데 코스피 지수의 한번 과거를 보자고요. 과거에 보세요. 과거로 쭉 가보세요.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냐? 요 상황이죠, 여기. 네? 여기 상황이라고요. 네? 이동평균선을 아직 못 넘고 이동평균선을 계속 아래로 가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계속 아래로. 네. 계속 아래로 가게 만들면 아래로 타면 이제 쏟아지는 거예요. 지금 요런 구조에 가깝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구조에 가까운 형태를 보이고 있다. 상승할 거면 이렇게 간다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올라타고 그냥 간다는 거죠. 근데 올라타고 지금 미끄러지고 있잖아요. 네, 미끄러지고 있다. 그래서 과연 강한 거냐 모르겠다는 거죠. 옛날에도 이렇게 갔어요. 오를 때는 안 내려오고 위에서 이렇게 놀았다는 거죠. 자, 이제 다 보셨죠? 사실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아니에요. 자, 이주봉 보여드릴게요. 이주봉 봤더니 이렇게 생겼죠. 자, 이주봉이 어떻게 움직였나 보세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여기 좀 덜한가요? 그러면 코스피 200 지수로 보여드릴게요. 자, 코스피 200 지수로 보면 어떤 분위기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죠? 내려갔다가 올라가요. 여기도 내려갔다가 올라왔는데 만났어요. 네, 만났죠? 그게 이쯤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정도 온 거예요. 네? 지금 이 정도 왔다고. 이걸 비교해서 보세요. 자,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내려가요. 여기까지. 여기도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내려갔죠. 여기까지. 이렇게 완만하게 오르잖아요. 완만하게 오른다고. 만났다고요. 만난 자리가 여기에요. 여기. 그죠? 네. 지금 이 정도 와 있다고요. 에이. 이제 이해되세요? 위치가? 네? 비슷한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요. 지금의 구조가 코로나 때랑 굉장히 비슷하게 차트를 그리고는 있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흡사하게 그린다. 자, 지금 보시면 이평선 깨졌죠? 예? 종가로 이평선 깼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네. 쭉 내려가다가 여기 한번 여기서부터 올렸죠. 쫙 올렸는데 종가로 무너진 거는 여기서 살려냈죠. 여기서 살려내고 나서 그 이후 종가로 무너진 게 이번 주가 처음이에요. 근데
여기를 보세요. 예. 종가로 무너진 봉이 이 봉이죠. 이게 종가로 무너진 봉이잖아요. 나머지는 다 커버했고 종가는 무너진 봉이 이 봉이에요. 그게 2월 24일자입니다. 그 이후로 이런 형태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종가가 그렇게 무너져 있다는 거. 네, 코스피도 똑같죠. 무너졌어, 종가로. 종가로 무너졌어. 여기도 종가로 무너졌고. 그러니까 지금의 위치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흡사하다는 거예요. 이 언저리. 예, 이 언저리의 흐름과 이 언저리의 흐름이 굉장히 흡사하게 움직인다라는 거고, 자, 여기가 고점이에요. 여기가 고점이고, 고점에서 쭉 내렸죠. 고점에서 쭉 내리고 옆으로 횡보했다고요. 여기도 고점에서 쭉 내리고 나서 옆으로 횡보했어. 횡보 구간이 있어요. 여기도 횡보 구간이 있고. 상승이 아니라 횡보야. 예? 상승할 거면 이렇게 치고 올라가야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굉장히 흡사하게 그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제 개인적인 주장이죠. 자, 다 보여드렸죠? 추봉, 올봉. 근데 이 키가 뭐예요? 2455.99라는 거예요. 예? 제가 이야기하는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지려면 2455.99까지는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거기까지 안 가면 이거 얘기하는 건 믿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중국 증시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예? 제가 중국 증시 얘기를 계속 했다고요.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좀 심하다고. 예? 우리보다 좀 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세요. 22평을 못 올라타죠. 예? 여기는 아예 올라타지를 못해요. 올라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더 심한 거야, 우리보다. 우리는 올라탔다가 무너지고 있는 거고, 얘네는 아예 올라타지조차 못하고 있어요. 과거에 올라타지 못한 케이스가 있나요? 한번 보세요. 여기, 그죠? 여기 하나 정도예요. 항생. 그러니까 지금이 하락세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올라타질 못하잖아요. 자, 상해. 상해는 올라탔다 무너지고 올라탔다 무너지고 그러죠. 조금 다른 구조. 예? 그러니까 항생은 아예 올라타지도 못하고, 그나마 상해는 올라탔다가 무너졌고 다시 올라탔다가 무너졌어요. 근데 얘도 똑같이 22동 평균선이 계속 하향하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예. 그럼 이게 언제랑 비슷할까요? 볼까요? 과거의 사례를 한번 보시면, 자, 과거 중에 비슷하게 움직였던 경우, 이 케이스는 아니죠. 이렇게 강하게 올라타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지금은 요 케이스라고요. 응? 이 케이스라고. 자, 비교해서 보세요. 자, 비교해서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형태와 지금 이 형태를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평선까지 왔죠? 바닥에서 이평선까지 왔고, 바닥에서 이평선까지 왔다고. 그 다음에 탔다가 무너지고, 여기요, 탔다가 무너지고, 다시 탔다가 무너졌어요. 여기도 탔다가 무너졌죠? 예, 그러고 나서 밑으로 쭉 빼면서 저점 깼잖아요. 그러면 여길 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여기겠다. 여기를 깨는 거죠. 예, 그럼 이렇게 빠지는 봉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쯤 와 있는 게 아니냐. 이동평균선 구조로 보고 봉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예, 저기를 깨기 유리하도록 차트를 그리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상승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상승할 건데 뭐하러 저가를 깨요? 그죠? 뭐하러 저가를 깨고 분기봉의 저가까지 깨고 왜 그렇게 그리냐고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상승할 거면 그냥 저가 지키고 올라가면 되지.
굳이 왜 깨냐는 거예요. 거기다가 항생도 지금 전분기 저가 또 깨졌죠. 그 다음에 상해지수도 전분기 저가가 깨졌어요. 근데 전분기 저가가 깨지고 나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건 미국 증시도 그랬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랬어요. 심지어 중국 증시도 그런 구조에서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증시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응? 지금 당장 내릴 거니까 무조건 하락에 배팅해서 돈을 버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완전히 양아치 짓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 이게 과연 올라가려고 작업을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런 행위가 일어나고 나서 굉장히 심한 형태의 하락이 온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코로나 때 그랬고, 미국은 언제 그랬더라? 미국은 그 닷컴 버블 때도 그렇게 움직였고요. 닷컴 버블 때. 보면 그런 식으로 움직인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 미국 증시는 무너질 만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어요. 무너질 만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고, 우리도 아직 무너질 만한 조건을 만족한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중국 증시는 만족했어요. 우리는 환율만. 우리나라 증시는 환율만 만족했어요. 그러면 환율이 1445원대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환율이 1445원대를 간다면 주가가 3000을 갈까요? 내릴 수 있을 거잖아요. 환율은 위로 가려고 일단 구조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에 반응해서 증시는 아래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확률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중국 증시는 일단 그 구조적으로는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구조적으로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이 구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부양책이 통할 거냐, 그죠? 뭐 중국 정부에서 뭐 이런 정책 내놓고 저런 정책 내놓고 막 내놨는데 그게 실제 시장에 통할 거냐는 이제 다른 문제겠죠. 예를 들면 헝다가 이제 파산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중국 기업의 회사채를 누가 사주냐는 거죠. 그러니까 헝다의 회사차 문제가 아니라 중국 기업의 회사채를 해외에서 누가 사줄 거냐는 거예요. 헝다 같은 기업도 망하고 컨트리 같은 기업도 망해가고 있는데, 과연 그 중국 기업들은 어디서 자본을 끌어와야 되나,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 그 소비자들이 소비를 안 한다라는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소비를 안 하면 기업은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잘 나올 수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영위하려면 회사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회사채를 이제 사줄 주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금리를 낮춰서 회사채를 발행하게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 회사채를 사줄 만한 개인이나 기업이나 그 다음에 해외 투자자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과연 호재냐는 거예요.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부양책으로 커버할 수 없다면 결국에는 중국 증시는 지금 차트대로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은 시작됐다고 봐요.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보시다시피 22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상해지수나 항생지수는 굉장히 약세해요. 못 넘어. 그죠? 못 넘잖아요. 이제 중국이 주는 영향이 우리에게 번질 거냐. 그죠? 번진다면 2455.99를 깰 거고, 막힌다면 2455.99를 깨지 못하겠죠. 그럼 2455.99를 깨지 못하면 매수하셔야죠. 제가 하방론자이긴 하지만 못 깨면 매수해야 돼요. 못 깨면 매수한다. 근데 깼어. 근데 깨고도 매수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좀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그 어떤 분들 분석에 이번 조정이 2450선까지 왔다가 다시 올라간다라는 막 분석 그런 거 있거든요.
예, 그런 분석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큰 봉을 안 보시는구나. 예, 2450이라는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일봉이나 주봉을 봐서는 몰라요. 예? 일봉이나 주봉을 봐서는 2455.99가 전분기 저가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분기봉을 해석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선 그냥 거기가 오면 저렴하고 지지를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를 깨면 작년 저점까지 내려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마치 지금 중국 증시가 저점을 깰 만큼의 에너지가 생긴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455.99를 찍는다는 행위 자체는 헝다가 망하고 컨트리 가든이 망한 상태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2455.99를 찍는 상황이. 근데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 좋은 상황일까? 그럼 우리는 뭔가 잠재되어 있는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국 증시를 볼 때 일단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국은 수출국이면서 수입국이잖아요. 예? 수출국이면서 수입국이니까 수출국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랑 경쟁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배터리 같은 거. 그쵸? 경쟁하겠죠. 중국의 배터리 회사랑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랑 경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이익을 보는 거죠. 왜? 중국의 배터리가 수출하지 못하도록 대외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중국의 내수가 살아있을 때의 문제고 중국의 내수가 죽어요. 중국의 내수가 죽으면 중국은 수입국이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전기차를 수입하잖아요. 네? 중국이 전기차도 수입하고 내연기관차도 수입하고 전자제품도 수입하고 이것저것 다 수입해요. 그럼 그 수입하는 물품을 팔아먹는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 나라들의 수출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폰 수출 잘 될까요? 중국 경제가 무너지는데 아이폰 수출이 잘 돼요?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일이 단순하게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진다라는 게 아니라 중국의 그 수입되는 그 시장 자체의 규모가 작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이 되겠죠. 뭐 중국 경제 망해라라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 보면 중국 경제가 망해서 좋을 일이 있나요? 예? 중국 경제가 잘 돼야 우리도 팔아먹고 다른 나라도 팔아먹고 다 팔아먹어 가면서 먹고 사는 건데 왜 경제를 이 적대적 관점에서 바라보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팔아먹을 게 있다면.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국에 팔아먹을 게 있어. 그럼 친하게 지내는 거죠. 네.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 물건 팔아가지고 돈을 가져다가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친하게 지내면 어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정치적인 논리 그런 게 사실은 별로 와닿지 않아요.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라가 뭉치고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면 뭐 중국이든 미국이든 어디에 붙으면 어때요? 이익이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지. 그걸 꼭 그렇게 선을 긋고 그래야 되나요? 근데 어쨌든 중국은 타격을 받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부동산으로 경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부동산이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신산업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미국이 다 막아버렸잖아요. 미국이 신산업으로 발전하는 통로 자체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중국은 신산업으로 옮겨가지 못하면서 부동산이 무너지면서 그냥 주저앉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조만간 어쩌면 현실화되는 시점이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권이 먼저 난리를 칠지 아니면 중국 증시가 먼저 주저앉을지 지켜봐야겠죠.
요즘 보면 둘이 경쟁하는 것 같아요. 막 채권 금리도 막 오르고 있고, 그죠? 중국 경제는 막 무너지고 있고 서로 막 속도를 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중국 쪽이 좀 더 빠르지 않을까? 네, 중국 쪽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분기 저가를 항생과 상해가 모두 깼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의 악재가 국영 기업의 악재로 전이됐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 항생이 전분기 저가를 깰 때만 해도 이건 그냥 민간 기업의 단순한 악재였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그 민간 기업이 파산하는 거잖아요. 파산하면 그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금융이 엮여 있잖아요. 대출도 있고 채권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하청업체랑 연결되어 있는 금융고리까지 다 포함해서 다 작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민간 기업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민간 기업과 연결되어 있던 금융 기업까지도 다 한 방에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해 지수까지 전이돼서 전분기 저가를 깬 게 아니냐. 그러면 중국은 어느 정도는 이제 위기 시점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그걸 그 짧은 시간 내에 이게 표면화 시킬 거냐, 아니면 시간을 끌면서 진행을 할 거냐의 문제인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4분기가 되면 상승하기 좋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락하기 힘들어. 4분기가 되면 하락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락을 할 거면 3분기 해야 돼요. 3분기면 8월, 9월까지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악재가 터진다면 9월 안에 터진다요. 9월 안에 터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딱 걸려있는 게 컨트리 가든의 그 디폴트 시한이 1개월이잖아요. 디폴트 시한이 1개월인데 그게 아마 9월 10에서 15일 사이일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큰 게 터지는 거는 어차피 이제 컨트리 가든 결과가 나오는 시점일 테니까 그 정도 선에서 뭔가 악재가 표면화 될 것 같고, 그 전에 먼저 움직인다 그러면 또 다른 트리거를 하나 들이밀겠죠. 그래서 어쨌든 중국 증시는 그렇게 좋게 흘러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동평균선을 봤을 때도 똑같이 그렇게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 증시로 전이되는 시점이 2455.99를 붕괴하는 순간입니다. 2455.99를 붕괴하면 그 이전 차트는 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3일봉 주봉의 이격이 어쩌고 저쩌고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가야 되는 지점이 작년 저점이니까 작년 저점을 가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림을 그리겠죠. 알아서 그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2455.99를 갈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계속 경우의 수를 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이격이 얼마나 벌어져 있고 고가는 어디까지 올라야 되고 그런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2455.99를 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확률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455.99를 간다는 얘기는 코스피 200 지수로 317.78을 간다는 얘기예요. 317.78을 간다는 얘기는 후행스팬이 기준선 26인 322.66을 데드크로스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코스피 200 지수가 후행스팬이 기준선 26을 데드크로스 한다는 얘기는 코스피 지수도 데드크로스를 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2300 얼마였더라? 2370대인가? 그래요. 2376인가? 하여튼 그 정도까지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고리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2455.99를 깨는 거는 코스피 200 지수가 317.78을 깨는 건데, 317.78을 깨면 코스피 200 지수는 후행스팬이 기준선 26을 데드나게 되고, 그러면 코스피 지수도 데드가 나야 되니까 얼마를 가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월봉으로 보고요. 월봉으로, 그 다음에 이거 끄고, 월봉으로, 자,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예, 여기잖아요. 예. 그럼 여길 가야 된다. 여기. 2476 정도 돼요. 237776. 예. 237776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이해가 되셨죠? 예? 자, 여길 봤을 때는 이게 데드가 나는 상황. 그죠? 이게 여기서 더 내려가면 얘가 데드 날 거잖아요. 이게 데드가 날 거라고. 예, 그게 322.66이라고. 여기 데드 나면 여기도 데드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322.66 아래로 내려간다. 라는 건 스윙 스팬이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가는 거고. 그러면 예, 올봉은 선행 스팬 2 아래로 내려간다고. 그죠? 근데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그 전에 2455.99를 찍어야 되는 거지. 거길 찍으면 코스피 200 지수는 317.78을 찍고, 그럼 317.78로 간다라는 거는 이제 이게 다 데드난다라는 건 아셨잖아요. 그럼 이제 얘가 데드나면 코스피도 데드나야 되니까 2377까지 내려간다는 얘기죠. 예. 그럼 여기까지 내려가면 끝이라는 거예요. 왜? 월봉이 망가지는 게 아니야. 분기봉이 망가지는 거지. 그럼 분기봉이 망가지면 이제 더 이상 볼 필요 없는 거예요. 쏟아지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위로 얼마나 올라갈 거냐, 그 부분은 다른 문제예요. 2455.99를 깨지 못하면 상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2455.99를 진짜로 갔다 그러면 도미노로 무너지는 상황이 올 테니까 그때부터는 매수 전략은 아예 접고 보수적으로 관망하시는가, 저같은 이제 매도자는 계속 홀딩해 보시는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평균선은 계속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동평균선은 항생, 상해, 코스피 200 지수가 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2%만 내릴 수 있는, 2%만 내릴 수 있는 낙자가 뜬다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온다라는 거는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